안녕하세요. 정치의 핵심을 파고드는 시간, 오늘의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정치 뉴스 보시면서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국민의힘 지지율은 안 오를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큰 수수께끼죠. 오늘 저희는요, 이 현상을 단순히 숫자만 보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각 정당의 속사정, 그 안의 권력 다툼,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까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복잡한 정치 뉴스의 맥락을 한눈에 꿰뚫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사실 정당 지지율 데이터라는 게 종종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데이터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유권자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딱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지금 정권을 바꾸는 데 동의하는가? 그리고 둘째,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렇다면 저 야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두 질문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정권 교체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랑 야당에 대한 신뢰도는 별개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2012년 대선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아주 쉬워요. 그때 정권 교체 여론이 55%를 넘었지만 결과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였어요. 왜였을까요? 유권자들의 당시 야당을 믿음직한 대안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먼저 현재 권력을 쥔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죠.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 역시 대장동 리스크를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최근 검찰이 대장동 관련 항소를 포기하기로 한 결정이 있었는데 이게 왜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조치라는 평가까지 받게 된 겁니까? 그 결정이 사실상 민주당과 정부가 그 대장동 주범들의 경제적 이익에 보증을 서준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항소를 포기하는 그 순간 어떻게든 이 문제와 거리를 두려던 정부가 오히려 대장동 이슈와 그냥 한몸이 돼버린 거죠. 뭐랄까 떼어내려다가 아예 용접을 해버린 겁니다. 정치에서는 보통 잘못된 행위 자체보다 그걸 덮으려고 하는 행위가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거든요. 결국 이게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지지율을 야금야금 깎아먹을 거란 얘기죠. 이슈와 정권이 완전히 한몸이 되어버렸다. 정말 뼈아픈 진단이네요. 그런데 이런 외부 리스크뿐만 아니라 내부 권력 구조도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보수 정당은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권 문화가 강한데 민주당은 대통령을 당의 여러 구성원 중 한 명, 그러니까 원 오브 댐으로 보는 정부 문화가 강하다고 분석하셨더라고요. 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이게 평소에는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구심점을 흔드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지금 외연을 확장하는 플러스 알파 전략이 거의 없이 우리끼리 뭉치면 이긴다는 식의 내부 결집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소위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명,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의 청. 결국 다음 선거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벌어질 수 있는 권력 다툼이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당의 생존 전략과 직결되니까요.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우면서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줄 사람들을 원내에 들여보내고 싶겠죠. 이 두 의지가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는 대장동 리스크, 안으로는 공천 갈등, 그야말로 내우 외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당이 이렇게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보통은 야당에게 이게 절호의 기회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한 전문가가 오류는 고칠 수 있어도 한계는 넘을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이 넘지 못하고 있는 그 한계가 대체 뭡니까? 비유를 하자면요. 요즘 젊은 세대가 마라캉에 열광하는 시대에 여전히 보신탕만 고집하면서 오랜 단골만 바라보는 식당 같은 겁니다. 시대의 흐름, 즉 민심의 변화를 전혀 잃지 못하고 극단적인 우경화 노선만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중도층이라는 새로운 손님인데 이들을 완전히 외면하는 전략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전략의 실패가 명확하게 드러난 게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아니었습니까? 일종의 모의고사였는데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이 많았죠. 그게 바로 생존 본능이 마비됐다는 가장 심각한 증상입니다. 선거에서 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너희 지금 길을 완전히 잘못 가고 있어 라는 강력한 경고등이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셈이죠. 내부를 들여다보면 분열도 심각하고요. 과거 친윤 대 반윤 구도가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 대 반한 구도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이들 모두 보수의 개혁을 외치는 인물들인데 정작 한 테이블에 앉아본 적도 없다는 사실이 지금 야당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흩어진 구슬 같은 거죠. 저마다 빛은 나는데 이걸 하나로 꿰어서 보배를 만들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각자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으니 시너지가 날 리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전 대표처럼 과거의 낡은 노선을 고집하는 목소리까지 더해지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당이 어디로 가자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민주당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표가 국민의힘으로 갈 명분을 찾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 모든 혼란의 뿌리에 비상계엄 사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당 주류 세력의 태도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뻔한 중대한 위기를 그저 일회성 해프닝 정도로 축소하고 별일 아니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그 인식의 부재,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든 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을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수준의 위기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로 그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당내 권력 구도가 친한 대 반한으로 재편됐다는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누구보다 선명하게 계엄에 반대하면서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지만 동시에 담의 주류약에는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 중 하나로 찍혀버린 그런 이중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개혁을 바라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한동훈은 유일한 희망처럼 보이지만 당의 기득권을 쥔 세력에게는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인 셈이죠. 이 깊은 골이 당 통합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애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앞에는 이제 네 갈래 길이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냉정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첫 번째, 최선의 시나리오는 혁신을 통한 통합입니다. 먼저 당 내부에서 비상계엄 문제 같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하는 거죠. 그 명분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같은 외부 개혁 세력과 합쳐서 하나의 큰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최선이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인 차선의 길은 무엇일까요? 혁신 후 연대입니다. 완전한 통합까지는 못 가더라도 당이 먼저 내부 혁신에 성공해서 국민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한 뒤에 개혁신당과 선거연대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낫죠. 그럼 최악의 경우는 뭔가요?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차악입니다. 혁신 없는 연대. 아무런 자기 반성이나 변화 없이 오로지 선거 승리만을 위해 명분 없이 손을 잡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정치공학일 뿐이라 시너지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현상 유지입니다. 혁신도 통합도 연대도 모두 실패하고 지금처럼 분열과 고립을 이어가는 거죠. 안타깝게도 현재 국민의 힘이 걷고 있는 길이 바로 그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보이는데요. 이 길의 끝은 결국 지방선거 참패와 당의 소멸 위기일 텐데 그렇다면 이 최악의 길에서 벗어나 최선의 길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로드맵이 있을까요? 네, 제안하는 3단계 원테이블 로드맵이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원테이블 리더십 연합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핵심 인물들, 그러니까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유승민, 이분들이 당장 한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잠깐만요. 1단계부터가 사실 엄청난 허들 아닙니까?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이 잠룡들이 각자 대권 욕심이 있을 텐데 과연 한 테이블에 순순히 앉을까요?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렵죠. 하지만 그래서 역사적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아군이 적으면 우군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건 정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지금은 각자 대권을 꿈꿀 때가 아니라 당의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비상 상황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원테이블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하죠. 그럼 2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원테이블 연합을 중심으로 당의 노선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혁신을 단행하는 겁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공식 선언하고 부정선거론 같은 낡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2040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 같은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죠. 아까 말했던 보신탕집을 폐업하고 마라탕 맛집으로 재개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그 힘을 바탕으로 한 통합이겠군요. 맞습니다. 내부 혁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개혁신당과 합당을 하든 선거연대를 하든 외연을 확장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이 3단계 로드맵의 성공은 전적으로 그 테이블에 앉은 리더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 YS와 DJ가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때인 거죠. 오늘 대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이라는 스스로 판 함정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라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끝없는 분열에 갇혀 있습니다. 양당 모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위기 속을 헤매고 있는 형국인데요. 여기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제1야당이 명백한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찰 때 이건 단순히 한 정당의 위기로만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정치 시스템 전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까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이집트를 탈출한 모세에 비유한 분석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과거와 단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광야의 고난을 견디게 할 만큼 매력적인 약속의 땅, 즉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보수 재건의 길이든 새로운 정치의 길이든 결국 유권자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는 리더십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정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여러분께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